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박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밀러가 쓴 칩워라는 책을 좀 읽고 그것에 대한 좀 이렇게 논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이 한 3년 전에 쓰여졌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또 변한 것들이 많고 또 앞으로의 칩워는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내용들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칩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칩 전쟁의 그런 역사, 또 현재를 탐구하고 또 칩 전쟁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칩워의 좀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칩워가 이제 시작된 어떤 그 배경, 냉전 시대에 이제 반도체 기술이 탄생하고 이것들이 확산되게 된 어떤 배경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부딪히는 한계점, 이런 것을 틈타서 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또 경쟁 어떤 구도에서 어떻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고 또 대만과 한국은 또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제 산업이 성장되게 되었는지 이런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의 어떤 탄생 및 확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약간 야 이게 반도체 뭐냐 뭐 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공학의 영역인데, 전자공학이라는 것은 전자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이제 증폭시키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 진공관이라는 그런 것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공관 속에 전자를 탁 쏘고 이것들을 중간에 차단막에서 막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증폭시키기도 하는 그런 진공관을 가지고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진공관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이 그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버그를 수정한다, 디버깅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이 컴퓨터 이제 이 진공관들이 빛을 발사하고 열이 뜨겁다 보니까 이 벨 연구소에 이제 나방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칙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쇼트가 일어나고 그럼 이제 진공관이 이게 꺼지게 되고 그럼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시 또 이제 리부트를 시키고 이런 일들에서 이 버그를 떼어내고 다시 컴퓨터를 새롭게 다 리부트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됐었고, 프로그래밍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그런 에러를 찾아내는 일,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에서 에러를 찾아내는 일을 갖다 이제 디버깅한다. 그 나방이나 이런 것을 빼낸다. 이제 이런 그 말로 이제 발전했었죠. 또 커다란 어떤 진공관으로서 이제 전자를 컨트롤하기 시작했는데, 윌리엄 쇼클리라는 그 학자가 이제 벨 연구소에서 이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그렇게 뭐 전자를 쏘고 중간에 뭐 차단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이 물리적 소자의 어떤 특징들, 이거 이제 P극과 N극의 이제 관계라고 그러는데, N극은 상당히 이제 그 전자가 부족하고 P극은 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서 저것저것 이제 그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을 전류를 그 흐르게 되면은 막을 수 있고 또 전류를 빼주면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바로 그 어떤 화학물질, 그 소자를 가지고 이제 이 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어떤 진공관식보다는 혁신적으로 이 부피도 작아졌고 전기의 사용량도 작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나방이 날라드는 그런 디버깅의 그런 일도 필요 없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 전자공학의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1947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 50년대 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뭐 이러는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공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혁신을 하는데, 이거조차도 이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트랜지스터들을 어떻게 작은 곳에 직접 해서 회로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그 축소형화해서 트랜지스터를 작은 공간 안에다 밀집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직접 패러,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그래서 IC라는 것들이 개발해져요. 이것이 한 1950년대 이제 후반 정도에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직접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작은 곳에 직접 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 스위치처럼 온 앤 오프를 시키는 그 단순한 그 기기인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도 막 그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이제 사실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이 주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주판이 뭡니까? 이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기잖아요. 온 앤 오프, 온 앤 오프. 이 주판 가지고 계산들을 다 해왔잖아요. 근데 그 주판을 바로 이제 조그만 트랜지스터 해놓고 온 앤 오프, 온 앤 오프 하면서 그 온 앤 오프로서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온 앤 오프를 가지고 그런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을 다 하게 되고, 점점 이제 그걸 더 복잡하게 만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수로 오고 여러 가지 수학의 복잡한 방정식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판 같으면 그 뭐 숫자 몇 개만 하려도 이렇게 큰 주판이 필요한데, 손톱만한 트랜지스터 그 직접 회로로서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기술이 나오긴 나왔는데, 처음에는 사실 용도가 그렇게 그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작게 하니까 컴퓨터를 좀 작게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수요는 바로 이제 국방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국방에서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을 제어하는데, 예전만 해도 미사일의 그 명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영향도 그럼 빨리빨리 계산을 해서 이 궤적을 갖다가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진공관을 갖다가 미사일에다가 탑재해서 이게 쏴서 가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변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명중이 높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그 인터랙티브 서킷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칩화됨으로써 미사일 안에다 장착시키다 보니까 변수가 나타나면 바로 다시 또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고 이러면서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레이더의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방에서 이 용도가 이제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에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페어차일드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국방의 그런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발전해야 되고, 이러한 그 회사들, 이런 그 직접 회로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을 그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이제 모여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페어차일드, 인텔 이런 기업들이 속속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서 기업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시대가 그야말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뭐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직접 회로를 그냥 단순한 어떤 이 1과 0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이제 컴퓨터에 대한 CPU 그런 이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죠. 초기에 이제 국방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방 산업의 어떤 수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사일이나 뭐 항공기, 레이더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점점 다 차고 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수요가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제 국방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국방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높은 가격에 그냥 납품하고 생산성이라든지 비용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력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국방 시장만 바라보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반도체 이 칩을 만드는 어떤 이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되고, 반도체 이 기술들이 해외로 이제 조금씩 이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 일본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사업의 어떤 기술들을 조금씩 이제 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D램 시장을 뛰어들기 시작하고, 일본이 바로 소니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일본은 뭐 국방이 이렇게 뭐 그런 수요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타겟을 이제 민간 수요를 이제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반도체로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전자제품에 이제 반도체를 넣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소니가 원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점점 더 작은 칩을 넣으면서 뭐 워크맨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뭐 밥솥 뭐 이런 거에 다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축소시키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전자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이제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니의 워크맨은 뭐 전 세계 시장을 막 석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민간 수요의 그 제품들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이 굉장히 그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저비용의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저비용으로 좋은 품질의 D램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 미국 기업들로부터 일본이 그 빼놓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일본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미국이 점점점 이 반도체 시장을 갖다 이제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에게 산업의 어떤 헤게모니를 이제 잃기 시작하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 뭐 그 일본이 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의 거의 이제 70~80%를 공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발전하게 되고, 일본의 뭐 NEC라든지 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뭐 한때 일본이 미국의 뭐 부동산의 대부분을 살 수 있다라든지 무슨 뭐 뉴욕의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 엄청나게 이제 일본이 발전하게 되는데, 저는 요 대목이 이제 책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 대목을 주목하는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그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은 일본의 정치인인 그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분하고 소니의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 미국 사교계를 뭐 우지자지하고 어마어마하게 이 미국 사람들과의 그 정치 권력들과 그 교류를 가지면서 그 소니를 구축했던 그 공동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 이 두 사람이 책을 발간하는데 그 제목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The Japan That Can Say No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죠. 이 책은 세 가지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주권의 중요성. 이 기술의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기술을 빼앗기게 되면은 산업을 빼앗기게 되고 국가가 이제 약해진다. 그래서 이 기술의 어떤 독립성, 주권,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기술 없이는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체 기술 생태계를 확보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대한 비판과 자기네들의 자주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제 하청 공장의 역할을 벗어나야 된다. 독자적인 외교나 국방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사실은 이제 일본이 너무 발전하니까 뭐 그런 반도체 협정 같은 걸 만들어서 슬슬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십을 갖다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기술의 허브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공급망도 이제 일본이 주도가 돼서 이 아시아 경제의 어떤 협력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간하죠. 이 책이 출간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고, 이 책이 발간되자 미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다 이 책을 보고, 미국의 CIA에서도 이 책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강력한 이 제재 정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한 것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대안이 바로 한국과 대만. 미국과 또 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과 대만에다가 이 반도체 기술을 줘서 일본의 어떤 독점적인 그 역할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시작하죠. 그 덕분에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에게 미국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반도체 기술을 갖다 이제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 이제 그런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가졌던 그 D램 기술이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앞서고 있으니까 자기네 가지고 그냥 D램 기술도 다 한국에다 주는 거죠. 그런 혜택도 입었고 또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이 삼성전자에게 이제 대폭적인 어떤 지원을 하면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대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TSMC라는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TSMC도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기술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어떤 재편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야, 미국 무섭구나. 이거 미국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책 한 권 딱 발간했더니 벌써 딱 보고 이거 안 되겠네. 내가 탁 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제재가 들어오는 거죠. 이 대항마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일본 자체의 그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하는데 플라자 합의는 G5 이 국가들이 모여서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 엔고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달러당 뭐 하여튼 200엔 정도 했던 것을 갖다 100엔으로 그냥 뚝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 엔고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상품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수출 중심으로 그냥 반도체 팔았는데 반도체 값이 갑자기 2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시도하면서 일본의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소니나 도시바의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소니가 이 반도체 산업의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장악력을 슬슬 잃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시작됐고 이것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 미국이 이거 얘네들 놔뒀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요 내용들을 읽으면서 일본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다? 이거 약간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본도 이 소니가 이제 꺾이면서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가 꺾인다는 그 사인은 이것도 어떤 사인일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래도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그래도 일본 자체의 덩치가 있잖아요. 자체 내수도 있고 인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힘들지만 버텼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뭐 00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티지?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잃어버린 뭐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는 그러면서 그 일본이 이제 그 경제력을 잃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 이 반도체 전쟁에는 그 소련과 중국이 있었죠. 그런데 소련과 중국은 그렇게 크게 부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 반도체의 기본적인 기술들, 모든 그 헤게모니를 갖다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일본에 엄청나게 이제 그 이 기술 유출을 갖다가 그 통제를 했고 소련과 그 중국은 항상 그 다음 뒤떨어진 기술만을 이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맥을 못 추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이 책에는 뭐 여러 가지 스파이들의 그런 활동들, 책은 약간의 기술적인 책 같지만은 굉장히 소설처럼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일본의 견제 전략의 어떤 덕분에 이제 한국과 대만이 어떤 반도체 산업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에는 이제 대만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만 TSMC,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 TSMC는 세계 최초로 이제 파운드리 모델을 장착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했는데 반도체가 이제 단순한 어떤 그 이 D램 1과 0을 저장하고 1과 0을 그 스위치의 역할하는 그런 거에서 연산을 하고 뭔가 특화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 회로들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칩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대만의 그 회사는 그러한 그 회로들이 설계가 오면은 그것을 양산하는, 그냥 생산만 하는 생산 공장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생산 자체에도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고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죠, 반도체에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어떤 생산 라인 중심의 그 회사로 발전을 시키고 팹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팹이라는 것이 그런 그 반도체 이제 설계를 얘기하는데 설계가 없는 팹리스 공장으로 사업 전략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전자,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D램 시장으로 이제 그 장악을 하는데 이 D램 시장은 바로 기본적인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 산업은 발전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오고 하면서 일본을 갖다가 이제 뛰어넘는 이제 그런 그 기업으로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세계 메모리 시장을 대한민국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어느 해인가요? 그 소니를 이제 앞서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진 이제 그런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니는 점점 이제 반도체 산업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니의 가전제품도 다른 그 기업들의 가전제품보다 별로 이렇게 좋은 것도 안 보이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D램의 어떤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하고 삼성전자의 또 이제 가전제품이 뭐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니를 앞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 소니와 삼성의 경쟁 같은 그런 어떤 양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니를 앞서는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나 산업도 이제 일본을 뭐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승승장구하는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40년대 후반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부터 해서 그 반도체가 이제 국방에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실리콘밸리가 중심이 됐다가 이제 민간 수요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이제 민간 수요 헤게모니를 잡고 일본이 D램이라든지 이런 그 이 반도체의 어떤 세계적인 강자로 이제 부상이 됐고 그러다가 고개 좀 바짝 들었다가 탁 맞고 수그러들면서 이제 대한민국과 대만이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그 부각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까지 어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칩5의 이제 모습들이죠.